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3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살펴봤었던 윤리적 상대주의, 거기서 기술윤리적 상대주의와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라는 여러가지 구분을 했던 그것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윤리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쉽게 말해서 윤리학의 분류죠. 사이파이라고 하는 틀에 따라서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학적 윤리학에는 기술 윤리학이 있고, 철학적 윤리학은 언어에 대한 개념 명료하는 메타 윤리학이고, 정당화 시도는 규범 윤리학이다. 그런데 규범 윤리학이 다시 조금 나누어질 수 있다. 이 정도 내용까지 오늘 1교시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정도 내용까지만 해도 지난주 3교시에 다루었던 윤리적 상대주의의 여러 논제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는 게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규범윤리학 이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A, B로 나누어 볼까요? 이론적으로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정당화하려고 하는 윤리학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죠. 선생님들께서 학부 시절에 들으셨던 서양윤리의 유명한 사상가들, 그들이 시도했던 이론적 정당화 작업들,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가들이 있죠. 칸트의 의무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입장에 들어가는데, 이론적으로 어떤 규범을 규명해내려고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 칸트의 의무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기타 등등 유명한 윤리학자들의 윤리 이론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강점이 있긴 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핀셋처럼 탁 집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구체적인 거 물어봤을 때 오히려 답변하는 거 어려움을 노출한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거든요. 특히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전통사회에 비해서 전통사회 이론규범윤리학에서 제시했던 여러가지 옳음과 그름의 기준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실생활의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에 실제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등장한 것이 응용 규범 윤리학이죠. 응용 규범 윤리학. 이제 응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겠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행복이라든지 안녕, 이것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왔었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었죠.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중요한 터전인 자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는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려고 하는 환경윤리라고 하는 것이
응용규범 윤리학의 거의 1세대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환경윤리 안에도 구분되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긴 하죠. 인간에서부터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는 논의들이 있죠. 인간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동물 중심주의, 동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식물처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그러면 생명 중심주의, 생명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생명이 없지만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무생물이라든지 전체 생태계의 조화, 이것까지 생각하는 생태 중심주의까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윤리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보통은 생명의료윤리, 이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응용규범윤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생겨나서 구체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거, 의학기술도 함께 발달해 나갔죠. 그래서 과거에는 논의해 볼 여지조차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이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불치병 걸리면 고치지 못하고 일정 시기를 앓다가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최근은 발달한 의학기술 때문에 불치병을 치료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죽지 않게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연장할 수 있는 치료술이라든지 유지할 수 있는 의학기술들이 발달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삶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지, 아니면 인간 존엄성 혹은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 거기서 플러스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환자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볼 때 인공적인 연명 치료 안 하고 존엄한 죽음을 맺게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가, 우리가 안락사, 존엄사 이렇게 표현하는 새로운 윤리적 이슈들,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생명의료윤리, 여기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의학기술 발달과 관련해서 여권의 신장, 여성의 권리 신장하는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져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등장한 또 다른 생명의료윤리의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일지 대충 생각이 나시죠? 임신한 임산부가 복중에 있는 태아가 있죠. 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임산부 몸의 일부라고 보았을 때 이 임산부의 선택권을 중요시할 것인지, 낙태, 인공, 임신, 중절의 문제, 이것이 이제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여권 신장의 운동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런 논의들도 펼쳐지게 됐던 것입니다. 요즘 제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정보통신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통신윤리도 초창기에는 현실 공간과는 구별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행동들 윤리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행동들은 윤리적으로 금해야 되는지, 이런 사이버 공간의 윤리 원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면, 요즘은 제일 핫한 이슈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유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정도의 사유 능력을 발휘하는 인공적인 기계 내지 프로그램이 등장했잖아요. AI. 그런 AI와 인간 사이에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주제들까지 해서 응용규범윤리학이 실생활의 구체적 문제들을 굉장히 폭넓게 많이 아울러서 다루고 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제가 지난주에 강의해 드렸던 거 배경 지식으로서 윤리학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던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심화된 배경 지식의 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강의 의도를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부터 남은 2교시 동안에는 조금 간단하게 천천히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3주차에서 1교시랑 2교시 초반부에 너무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했잖아요. 아마 저희가 이 책에서 콜버그, 튜리엘, 스웨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슈에더 이야기할 때 이제 인도에서 여러 가지 규범들 언급하면서 윤리적 상대주의에 비교적 좀 치중해가지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슈에더가 이제 또 주목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이긴 하지만 비교적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합의에 이르고 이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야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쪽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슈에더의 연구를 읽고 또 튜리엘의 반박문을 읽었을 때 내게는 반사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우선은 내 머리가 튜리엘의 반론에 수긍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의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읽어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슈에더가 함정 질문을 쓴 것이 일부러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저 음식, 의복, 호칭 등 일견 규약과 관련된 듯 보이는 여러 문제가 실제로는 도덕의 촘촘한 그물망에 단단히 얽혀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튜리엘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영역이 있고 사회적 인습에 대한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다고 해서 둘을 구분했는데 슈에더가 볼 때는 둘이 굉장히 서로 얽혀있고 연관관계가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궁극적으로 슈에더가 옳으리라는 직감이었다. 슈에더가 사회중심적 도덕성을 설명하는 대목은 피스크의 수업 때 읽었던 다양한 민족지의 내용과 아기가 척척 들어맞았다. 늘 지적인 차원의 인지 발달 이야기만 듣던 나로서는 도덕적 감정을 강조하는 슈에더의 이야기가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 없었다. 이 문장이 좀 포인트가 되겠죠. 지적인 차원의 인지 발달 이야기, 콜버그, 피아제 같은 이론들, 그리고 튜리엘도 영역 이론 말하긴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성적 차원, 지적 차원에서 발달, 그 경로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본인이 계속 공부하고 들어왔었는데 감정의 중요성을 이제 일정 부분 지적하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타당성을 가지고 다가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제대로 된 연구만 진행해 준다면 문화적 차이를 중시한 슈에더의 주장은 학계의 검증을 거치고 무사히 살아남을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인 하이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의 제목이 역겨움과 경멸감이잖아요. 요것을 좀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이야기 사례를 지어낸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부터 지어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불쾌한 행동을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해도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에 나는 무해한 금기 위반 사례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해롭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걸 어기는 사례들을 많이 만든 것이죠. 1장 도입부에서 읽은 개 이야기, 닭 이야기.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 죽은 닭을 가지고 이제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마 앞에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심한 버전으로 가면은 가족들에게 전혀 발각되지 않고 피임도 확실하게 하면서 남매가 근친상간을 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도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합의했고 피임도 확실하게 하고 있고 주변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해로움이 산출된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근친상간은 어떤 사회권, 어떤 시대적으로도 금기로 삼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무해한 금기 위반 사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창작을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야기들이 두 부류로 갈린다는 것을 저자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즉 역겹거나 경멸감이 드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에게 당장 혐오감이 들게 하되 그가 도덕적 비난은 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를 없애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역겹거나 지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 속 주인공이 아무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이 상황이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역겨움이라든지 경멸감, 이건 좀 중요한 표현이니까 좀 써보도록 할까요? 무해한 금기 위반 사례. 이 사례를 제시했을 때 핵심은 그 사례를 읽은 독자가 역겨움과 경멸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바로 느끼게 되는데 실제 그 사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 사례 속에서 그 상황 때문에 불쾌감이 있는 상황은 없는 사례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 속에서 피해라든지 불쾌감 느끼는 사람은 없지만 그 상황 묘사를 읽은 사람은 역겨움과 경멸감을 느끼면서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읽다가 보면 이제 62페이지 정도까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정도까지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제일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발견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발견은 피해에 관한 인식을 통제하자 이 모든 차이가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각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면접자에게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탐색 질문을 던지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행동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튜리엘은 슈에더의 연구 결과를 반박할 때 슈에더의 이야기에 숨은 희생자가 있었고 그것을 피험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튜리엘의 주장이 옳다면 나의 경우 이 탐색 질문에 네라고 답한 피험자를 모두 빼버리면 문화 간 차이가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을 골라서 빼버리자 문화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도덕성이 단순히 피해 차원에만 국한되어서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사람이 본다는 것이에요. 하이트의 인터뷰에 참가한 피험자 대부분은 무해한 금기 위반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편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이제 하이트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속에서 피해 입은 사람은 전혀 없지만 뭔가 역겨움과 경멸감을 자아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모아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논쟁의 승자는 슈에더로 결정난 셈이었습니다.
나는 튜리엘의 연구를 그대로 본떠서 나 같은 사람,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자란 고학력자 서양인. 제가 지난주에 그 영어 이니셜로 위어드, WEIRD 이야기해드렸던 게 기억나시죠? 그것에 해당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튜리엘의 방법론을 써봤지만 결국 슈에더의 주장이 옳다고 드러났으니까 튜리엘 이론이 먼 곳까지 힘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슈에더가 이제 다양한 문화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에더의 방법론을 이제 위어드,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자란 고학력자 서양인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튜리엘 방법론을 썼지만 결국 슈에더가 이겼으니까 튜리엘 이론이 힘을 가진다고 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하이트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에게서 도덕성의 영역은 피해나 공평성의 문제를 훨씬 넘어선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첫 번째 문장도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합리주의자가 이런 결과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낼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이성을 중요시하는 입장, 지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명백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이트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유해성을 분석해서 그로부터 도덕적 삶을 스스로 세워나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도덕적인 삶을 형성시키는 기원으로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 게 틀림없었다. 콜버그 방식에서 이성적 지적 추론 능력의 발달,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들고 있는 게 거기에는 문화를 통한 학습 혹은 역겨움 및 혐오감과 관련된 인간 본래의 도덕적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칸트와 같은 입장은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예전에 많이 읽으셨던 옛날 윤리학 개론서에 보면 의무론적 직관주의라고 표현해서 칸트 입장을 직관주의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 정언 명령 같은 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좀 전통적으로 칸트와 같은 입장은 이 직관을 이성의 입장에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현대 뇌과학, 인지과학, 경험과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직관적 판단, 우리가 직관적 판단이라는 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잖아요. 이것은 이성의 작용이라기보다는 감정이나 정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연구 성과가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3쪽 가장 아래에 있는 인간 본래의 도덕적 직관, 이것은 좀 예전 윤리학 개론 배울 때 칸트 방식의 이성적 직관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최근 경험과학의 연구 성과가 밝혀주고 있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직관, 느끼는 순간 뭔가 혐오감 들어서 이건 잘못됐다고 바로 판단하는 것, 이것에 관련되는 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트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7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논리적인 추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다음에 내가 왜 이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정서적으로 내렸던 그 판단을 사후 정당화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치게 된다는 거죠. 직관적인 판단은 먼저 감정, 정서의 역할로 내리고, 그 다음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논리적 근거가 있게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7쪽의 두 번째 단락.
피험자들이 논리적 추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논리적 추론을 하기 위해 무척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자신의 직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단서들을 계속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찾기 위한 추론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감정에서 나온 반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서양 윤리학자, 철학자를 끌고 옵니다. 데이비드 휴me. 감정을 중요시 여겼던 전통 윤리학자들의 중에 한 명이고,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은 좀 드물기도 한데, 최근 경험과학의 연구 성과에는 오히려 휴me의 주장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3교시에는 휴me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